삼성전자가 10분기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이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가 일제히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액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종합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일부 기업의 시장의 거래대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의 15% 이상이 쏠리기도 하면서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10분기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진과 디스플레이 사업 적자가 맞물린 탓인데요.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52조 3,855억 원, 영업이익 6조 2,3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60.1%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1.6%, 영업이익은 42.2%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영업이익은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가 있었던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이하로 떨어진 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어닝쇼크의 배경은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 부진에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70% 급감한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약세가 지속되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5,600억 원 적자를 본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모바일 패널과 대형 TV 패널의 판매 가격도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이후 실적으로 쏠립니다. 키움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은 D램 공급 조절 노력과 서버용 D램 수요 회복 등으로 실적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부터는 고용량 메모리의 수요 증가와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 확대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데 입을 모읍니다. 증권가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57조 7,500억 원, 영업이익 8조 5,100억 원에 달합니다. 상고 하저의 실적 흐름으로 올해 매출 약 223조 원, 영업이익 30조 원 안팎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다 전거래일보다 0.65% 하락한 45,8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전달보다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3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2월보다 1.1% 증가했고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3.3% 늘어 4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항공기 수입 증가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10%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도 전달보다 8.9% 증가해 8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2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역시
0.1포인트 하락해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두 지표가 10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건 통계가 제공된 197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성의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 선포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는 독보적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와 팹리스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등 인프라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이 분야 연구개발에 1조 원을 쏟아붓는 한편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을 통해 17,000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4조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기업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8억만 주가 넘고 거래 대금은 4조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한두 개의 기업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국일제지입니다. 그래핀 소재 개발 계약이 전해진 이후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국일제지는 일평균 1억 3,6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평균 거래 금액은 2,155억 원입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하루 동안 4,593억 원이 거래됐습니다. 해당 날짜의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은 3조 7,214억 원으로 국일제지 한 기업이 코스닥 전체 거래에서 10%가 넘는 거래 대금을 차지한 겁니다. 지난 29일에도 시장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은 3조 1,573억 원이었는데 SFA 반도체가 하루 동안 1,596억 원, 국일제지가 2,595억 원 각각 거래되며 두 회사가 전체 거래 대금의 1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1,300여 개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한 이슈를 가진 한두 기업에서 15% 이상의 거래를 차지하는 것은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실적이 아닌 이슈에 따라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그만큼 이슈가 사라졌을 때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타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 건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슈를 중심으로 특정 종목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금의 거래 형태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특정 세력에 의한 주가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이맘때가 돼서야 평소 잊고 지내던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13년째 한 해도 잊지 않고 효도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김혜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곳.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바이네르의 효도잔치가 한창입니다. 어르신들의 흥겨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경기 되게 힘든데 그 수익금을 우리 고객들한테 이게 돌려주는 차원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고 봐요. 13년째 효도잔치를 열고 있는 바이네르의 김원길 대표는 업계가 인정하는 구두 기능공이자 자수성가형 사업가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 구두를 만드는 일을 시작해 1994년 안토니 제아를 설립한 후 2011년 이탈리아 브랜드인 바이네르를 인수해 국내 컴포트와 1위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과 역경을 경험한 김 대표는 돈을 벌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 부자냐?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써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지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바이네르는 올해 경기도 일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평택, 여의도에서 효도잔치를 진행하며 식사 대접은 물론이고 각종 공연과 선물 증정 등 약 3,6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간밤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좌파 독재, 국민 사찰,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등을 보면 검찰 등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극렬하게 공수처법에 반대하면서 정말 이 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시민분들도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관 보도국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대략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뭐 다들 언론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판검사는 물론이고 대통령, 정차관, 소위 우리말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위직 인사들을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양형과 검사라고 하면 네. 위에 상관인 검사장이 무슨 비리를 알게 됐어요. 우연하게 네네. 어느 자리에서. 그럼 그 검사를 수사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 위에 계신 상사를. 검사장이다 하면 네. 뭐 구조적으로 쉽지 않겠죠.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기 힘들다. 네. 검찰은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해서 뭐 좀 이거는 뭐 좀 그렇지만 꼭 조직 폭력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제 검사 동일체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에게는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기 쉽지만 자기 자신의 정의의 칼날을 들일 때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네. 검사, 판사 그리고 이제 참에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정의롭게 이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네. 시작된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70% 이상이 공수처 법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게 국민 사찰이다, 대통령의 홍위병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사 저지를 외치고 네.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일단 제가 그 뭐 하나 전복종 따져 국민 사찰은 말이 안 되고요. 네. 우리 전 국민은 5천만 명이죠. 그 중에서 이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추려면 7천 명입니다. 0.01%도 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 공직자 7천 명을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뭐 그건 국민 사찰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죠? 불법 그리고 뭐 대통령의 홍위병 역할. 네. 이게 오히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이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지 임명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여야 국민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입니다. 네네. 지금 검찰총장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권력의 하수인 뭐 이런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뭔가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의 경우에도 뭐 칼럼 등을 통해서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뭐 인치공화국을 만든다, 혹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산하에 뭐 무소불위의 권력 괴물을 탄생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언론들은 또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깊이가 없는 건지 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부 언론은. 이게 이제 인치공화국이다라는 거는 이제 법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인치공화국이 된 게 이제 권력의 하수인이나 아니면은 내부 이제 기득권이 짬짬이해서 그것이야말로 인치고, 지금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정의롭게 형평성 있게 수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게 법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지시만 보고받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 그래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 대통령의 지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야 합의로. 야당이 합의해줘야 지금 뭐 자세하게 시간 제한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네. 야당이 실질적으로 합의해줘야 임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독립적인 인사거든요. 대통령의 지시를 오히려 못 받습니다. 네. 받을 수가 없는 위치고요.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수처 법안이 사실 94년부터 25년간 이 매 국회 회기 때마다 발의가 됐지만 번번이 불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수십 년간 거론이 되어 온 얘기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반대하는 쪽 논리를 더 들어보면 네. 이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런 법안이 없다.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전대미문의 법안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상권 분립 체제에서는 뭐 이런 이 상호 견제가 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인데 그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굉장히 이제 일견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자, 뭐 얼핏 지나가다 보면 그 뭐 이거 굉장히 뭐 또 다른 불필요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 논란을 부를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 모든 사실상 모든 선진국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없습니다. 검찰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 수십 년간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어떤 그 독립적인 우리가 네. 저 개별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검사, 미국의 검사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 가치, 일단 인권, 평등, 정의 이런 가치에 의해서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검찰은 요즘 아쉽게도 우리나라 한국 문화라는 게 이제 관계주의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을 나를 인정해주는 상사.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 문화에 엮이게 되고 그리고 네. 굉장히 그러다 보면 이제 승진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조직의 비리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관계주의 문화를 이제 회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문화주의, 이 개인주의, 우리의 관계주의 문화가 결합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구에서는 검찰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네. 비리 수사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필요하다는 게 지난 수십 년간의 네. 어떤 그 여론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우병우 사건, 이번에 김학의 사건 터지면서 그것이 이제 물꼬를 네.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한국의 상황은 그런 서구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될 우려는 없는 겁니까? 또 이제 그 반대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게 제2의 검찰, 옥상옥, 또 하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보면은요, 검찰은 전국의 수천 명의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이 거대 조직은 뭔가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층층 이렇게 올라가려면 우리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정의와 검사들이 이제 될 때 우리는 뭐 정의 수호를 선서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대 조직에서 수십 년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장군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로 좀 장군인데 네. 검사장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검사장 되려면 한번 찔끔 눈 감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2의 공직수사 비리처도 제2의 검찰 그렇게 거기서도 위계가 있고 승진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검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공직비리수사처는 검사 2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사가 몇 명. 그래서 많아야 사무직 직원에서 70여 명이거든요. 네. 거기는 뭔가 승진이라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네, 네. 수사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위 공직자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상설 특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승진이나 뭐 이런 욕구가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존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법과 정의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6년 좀 연임할 수 있지만 네. 그때 자기가 정말 자기의 욕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어떤 필요 욕구가 있는 조직이지 실무형 조직이지 거기서 무슨 뭐 검찰처럼 승진하고 뭐 하고 이런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네, 얘기가 이어지다 보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뭔가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갖췄지만 이게 실질적인 어떤 문화적인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서 좀 네. 씁쓸한 네, 그런 맞습니다. 기분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민주주의의 완성은 제도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것도 제도 하나 만들거든요. 여기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한국적 상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대 권력, 대통령을 포함해서 판검사, 이 거대 권력, 그리고 뭐 정부직 그 고위 공무원 이런 것들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자는 거거든요. 네. 제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맞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그 알렉시스 드 토코빌이라는 네. 19세기 초 프랑스 정치가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분이 그 26살 때 네. 미국이 막 탄생했을 때입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 미국과 전쟁에서 독립선언하면서 그 미국이 막 1800년도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자치하고 그런 자치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어떤 민주주의가 생긴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그 민주주의가 나오는 걸 보고 알렉시스 토쿠비라는 정치학자, 프랑스 정치학자는 당시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제도가 아니고 그 인구,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좀 제도를 도입한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대해서 이병관 보도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고 안전한 진단은 좋은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 한 방울로 결핵을, 콧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진단의료기기 전문 기업 수젠텍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확하고 빠른 진단에 더해 안전하고 편리한 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 체외 진단기기 시장 규모는 올해 720억 달러를 돌파해 2020년 1270억 달러, 우리 돈 약 147조 7,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1년 설립한 수젠텍은 이 체외 진단기기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체외 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잡아내는 바이오 마커 개발 기술과 보다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진단 방법을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습니다. 수젠텍은 면역 분석, 항체 개발, 나노 입자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분석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 지난 2018년에는 대한민국 기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리고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저전력 분석 시스템 등 토탈 헬스케어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퍼스트 인 클래스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젠텍의 진단기기는 크게 종합병원용과 지역, 개인병원용, 개인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젠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중면역 블롯은 종합병원이나 검진센터 등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입니다. 알레르기와 치매, 자가면역 질환 등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며 분석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 시간을 2시간 30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자가면역 질환 진단기의 경우 중국 현지 종합병원에 400대 이상 공급한 상태이며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 종합병원에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기 진단기는 국내 종합병원과 검진센터에 150대를 공급한 상태이며 중국 인허가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치매 진단 분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치매 진단 방법은 정확도가 낮거나 조기 진단이 어려웠고 뇌척 수액 진단의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뇌척 수액을 채취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젠텍은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콧물에서 검출해 치매를 진단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오는 2021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병원용 기기로는 시분해 형광 기술을 활용한 현장 진단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지분의 형광 기술이란 형광 지속 시간이 긴 형광 물질을 활용해 목표로 하는 물질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석하는 기술로 정확도가 높은 측정 기술입니다. 이미 중국 최대 분자 진단 회사와 중국 총판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인플루엔자, 심혈관 질환, 당뇨, 전립선암, 결핵, 치주 질환 등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핵 진단의 경우 피 한 방울로 40분 이내에 진단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식약처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X선 검사를 하거나 폐 가까운 곳에 가래를 뱉어내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핵은 WHO가 정한 중점관리 3대 전염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젠텍은 앞으로 자체 개발 결핵 진단기가 WHO의 기부 프로그램에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저전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용 진단기 슈얼리도 수젠텍의 주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 교체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여성질환 진단이 가능한 슈얼리 제품은 올해 말에, 만성질환 진단이 가능한 제품은 내년 말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슈얼리 임신배란 테스트기의 경우 이미 해외 8개국에 판매 중이며 지난해에는 미국과 유럽 아마존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상장과 제품 다변화, 시장 확대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수젠텍의 목표입니다. 혁신적인 플랫폼과 글로벌이 해결하지 못했던 결핵, 치주, 치매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내에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게 저희의 비전과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젠텍은 다음 달 15일과 16일 양일간 청약을 거쳐 5월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